음, 오늘 어떻게 해줄까? 녹화 중이네요. 네, 알아서 내려가던가? 음, 아, 네, 다운을 받아서 열어도 되고, 안 돼, 뭐, 네, 대충 보여주시면. 이렇게. 아니, 이 발 없애고 싶었는데, 뭐, 예.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 계획은 이제, 잠시만요. 원래 계획은 몇 개 이제 페이퍼를 리뷰하려고 했었던 게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안티프로톤 레이시오를 이용해서 어퍼 리밋을 주는 과정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이쪽은 좀 할 얘기가 많아서, 사실은, 뭐, 이제 정 안 되면 페이퍼 한 개를 정해가지고 좀 리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쪽은 조금 할 얘기가 많아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과제를 낼 일이 있어가지고 좀 조사를 한 게 있는데, 대충 제 제목은 이렇게 적어냈고요. 그러니까, 딥러닝이랑, 사실은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이나 똑같은 용어예요, 사실은. 똑같은 용어인데, 이제 부르는 사람마다 조금 조금의 이제 그 차이는 있지만, 어쨌건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딥러닝이랑 머신러닝을 이 감마레이 데이터 아날리시스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조금 두 가지 케이스가 대표적으로 있기를 조사를 해봤고, 그래서 뭐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얘기는 제가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건데 대충 이제 개념을 설명을 해보자면, 음, 이건 지금 이따가 한번 설명할 내용이긴 한데, 딥러닝이랑 머신러닝. 그러니까, 음, 이거에 대한 좋은 피규어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카이스퀘어 아날리시스나 라이클리드 아날리시스 같은 거는 다들 한 번쯤 해봤잖아요. 해보면은 보통 이제 그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떤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있고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의 글로벌 미니멈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식의 글로벌 미니멈을 찾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음, 그러니까 저희가 포스 미니머나 뭐 그런 것들에 이제 빠질 수 있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아마 많은 연구를 하면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겪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찾고 싶은 정말 트루 미니멈은 이쪽 지점인데, 여기 지금 두 개의 폴스 미니머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폴스 미니머에 빠져가지고 실제 트루 밸류를 찾지 못한다든지, 뭐 그런 문제들을 이제 딥 러닝이 해결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이클리후드를,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라이클리후드에 내가 들어가는 인풋 파라미터가 뭐 예를 들어 다큐멘터 매스다, 아니면 다큐멘터 뭐 어널리즘 프로텍션이다, 그런 식으로 아날리틱하게 펑션을 그려가지고 거기를 이제 예를 들어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서드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미니멈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딥러닝이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주어진 인풋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아날리틱한 방법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음, 일종의 이제 미니마이저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레이어들을 잘 깔아서 뭐 일종의 누메리컬하게 그 답을 찾아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쪽은 제가 뭐 깊게 얘기할 만한 그런 건 아니라서 이제 뭐 그런 게 있고, 어쨌건 그거를 저희가 이제 딥러닝 혹은 머신러닝이라고 부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그거는 이 찾아보니까 머신러닝이 좀 큰 분야, 좀 큰 어떤 브랜치고, 딥러닝은 이제 거기에서 뭔가 한두 개의 피처가 추가된 건데, 그건 뭐 저희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포뮬러 데이터를 뭐 어떤 데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게 대표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소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것도 클래시피케이션이긴 한데 다큐멘터를 찾는데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쓸 수도 있을 건데 소스 두 가지 케이스를. 클래시피케이션이라면은 어떤 거를, 음 그것도 이제 좋은 질문인데 설명을 할 거였는데요. 아유, 그러면 그러니까 천천히 듣겠습니다. 어차피 바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소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일단은 소스라고 설명하기 전에 포르밀렛이라는 건 어쨌건 감마레에 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감마레이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저희가 뻘미가 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MEB 이상이고, 그리고 GeV, 100 GeV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에미션을 내는 소스가 웬만하면 없어요. 웬만하면 없죠. 왜냐면 별들 같은 거는 라디오로 볼 수 있을 거고. 그럼 이제 감마레이를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은 펄사, 감마레이 펄사. 그것도 이제 그냥 펄사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감마레이를 내는 특정한 종류의 펄사가 또 있어요. 이때요. 그러니까 모든 펄사가 감마레이를 낼 수 있는 건 아니고 꼭 감마레이 펄사가 있을 거고 혹은 이제 가장 도미넌트하긴 AGN이 가장 도미넌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얼마나 도미넌트하냐? 그럼 이제 그 펄미에서 지금까지 밝혀낸 소스들을 모아놓은 FGL이라는 카탈로그가 있어요. 근데 카탈로그에 보면은 6,000개 중에서 거의 몇 천 개지? 거의 대부분이 AGN인데 그 숫자가 6,000개 중에 4,000개는 AGN 그리고 1,000개는 펄사 뭐이 정도의 비율이었던 걸로 제 기억을 하거든요. 질문이 음, 있는데, 네. 네, 아까 펄서에서 감마선이 전혀 안 나온다는데, 보통 태양 관측할 때도 그러니까 감마레이가 나올 텐데, 음. 펄서에서 나오는 게 거의 없나요? 아니면 뭔가 데이터를 그러니까 얻기 거의 부족한가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이제 펄서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라디오 펄서가 있고 간마레 펄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펄서가 간마레를 내는 건 아니라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마레를 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특수한 천체들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천체에서는 간마레가 나오기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음, 뭐 태양 같은 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태양이 나오긴 하거든요. 나오긴 하는데 태양 같은 천체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마 그것도 간마레의 플럭스가 낮고 그리고 그 이제 루미너스가 충분히 높지 않아가지고 발견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는 이제 감마레이 자체를 내는 것 자체가 일단은 많이 없고 우주상에 그 두 번째 낸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쨌건 뭐 갤럭시 센터에 있는 거 보면 8.5 메가파스칼, 8.5 킬로파스칼인데 상당히 멀잖아요. 그럼 지구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 플럭스를 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AGN이 지금 숫자가 여기 제가 딱 봤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AGN이 거의 6,000개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펄서 같은 것들이 이제 서브 도미넌트하게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좀 완전히 레어한 어떤 카테고리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펄미렛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간말의 소스들 중 대부분은 두 가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하다. 그게 뭐냐면 AGN 혹은 펄사로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펄사도 이제 이게 밀리세컨 펄사냐 영 펄사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이거 사실은 이런 것들 정리하면 좋은데 제 머릿속에만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펄서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탄생 이후에 라이프 그 타임을 거치면서 이 피리어드가 달라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펄사를 영 펄사 혹은 밀리세컨 펄사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어, 우리가 밀리세컨드 펄사 같은 경우는 그 간격이 거의 일정하게 나온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쵸, 그쵸. 일정한 그럼, 거는 어떤 펄사든지 똑같은데 근데 그렇게 그게 예. 영 펄사는, 근데 그럼 영 펄사 같은 경우도 일정한데 밀리세컨드 펄사하고는 다르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그렇죠, 조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영 펄사에서 밀리세컨드 펄사로 약간 이름만 보면은 이제 변화를 할 음, 것 같은데, 그 변화하면서 타임 스케일이, 그러니까 피리어드가 뭐 짧아지거나 늘어나는 그 타임 스케일은 인간이 타임 스케일에서 못 보는 건가요, 그게? 이거를 저도 예전에 어떤 논문에서 읽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펄사가 그 이제 생애 주기에 따라서 이제 피리어드가 좀 달라진다고 저도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제가 지금 좀 기억이 안 나고 음 그러니까 아마 그걸 거예요. 펄사가 나이가 들면서 주기가 길어지던가 예전에 이거를 다른 저기를 관련해서 하나 좀 했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음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찾아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정리해 놓은 어딘가의 페이퍼에 있을 거예요. 음, 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음, 그, 그 민거 씨가 말씀하신 부분이 좀
네, 대충 맞는데 그 밀리세컨드 펄사는 굉장히 좀 그, 펄사가 전부 다 스테이블하긴 하지만 밀리세컨드 펄사가 훨씬 더 스테이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084 같은 경우에는 그 마그네틱 필드가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페리오드가 점점 길어져요. 8사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음, 아주 정확하다고는 하지만 아주 정확하진 않고 이게 사실 이제 마그네틱 필드가 생성이 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컨저베이션, 앵글러 모멘텀 컨저베이션 때문에 이게 그 속도가 점점 줄어든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음, 굉장히 작아서 어찌됐건 이게 말씀하신 표현대로 저희 일생에서는 무시를 할 수 있을 정도. 음,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조금 궁금했던 점은 이게 저희가 펄사를 완전히 믿고 있잖아요. 펄사 그 페리오드를. 그렇죠. 네. 우리가 그러면 그거를 그 고려를 해야 할 때가 분명히 올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제 그 어쨌든 줄어드는 건 줄어드는 거예요. 속도가 줄어들긴 줄어드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쯤 고려를 시작을 해야 되는가? 이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완전 정확하다 하고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제가 다음에 음, 아마 그 펄사에 대해서 발표를 좀 할 것 같습니다. 롱에어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음, 그 그래프 하나 공유해도 될까요? 네. 보여주십시오. 네. 음, 이게 롱에어에 있는 네, 이게 롱에어 책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이쪽이 이제 노멀 펄사 아, 군집이고 여기가 이제 밀리세컨드 펄사 군집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페리오드가 여기고 이제 페리오드의 변화량이 이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페리오드 변화량이 밀리세컨드 펄사 같은 경우는 아주 작고 그다음에 음. 페리오드 같은 경우에도 아주 작죠. 근데 이제 저 노멀 피규어가 펄사 지금 어디에 올라가 온 거죠? 저만 안 보이나요? 아, 어, 그게 지금 위쪽에 보면은 상완 팀의 위쪽에? 화면 말고 조정훈의 화면이 있을 거예요. 아, 제가 이거를 셔어를 꺼내는군요. 저에게는 이제 둘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아,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네. 아, 어쨌든 예, 그 음, 보이시죠 이제 뭐, 어디서 봐야 되는지 보여요? 모르겠네. 잠시만, 제가 이거를 잠깐 음. 중단을 하고. 여기 어? 사이드 컨트롤 권한이 찾았어. 찾았어. 찾으세요? 이 사람들이 이 줌 사용법을 모르는구만. 네, 아, 그, 네, 이 그래프인데,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이제 노멀 펄사 군집이고, 밑에가 이제 밀리세컨드 펄사 음, 군집인데, 이제 보시면은, 페리오드가 길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데리베티브가 또 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밀리세컨드 펄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페리오드가 짧은 대신에, 데리베티브도 굉장히 짧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왜 그런지는 아직 그 공부가 좀 잘 돼서, 아마 다음 이제 제 차례가 오면은 롱에어 책을 음, 따라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예. 음. 저도 예전에 그런 릴레이션에 대한 포뮬러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P 덫이랑 P에 대해서 아날리틱하게 누가 정리해놨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뭐 지금 이런 페이퍼스 보니까 084는 이제 메가 이어고 밀리세컨드는 기가 이어니까 타임스케일이 1000년? 맞죠? 천년? 그러니까 대충 그냥 그 정도 갭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아까 음. 나이브하게 생각하면은. 오더가 우, 다르네요. 우리 타임스케일에서 그래도 운이 좋으면은 뭐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몇 개쯤은? 그러니까 그 중간에 미들 비트윈을, 그러니까 이게 뭐 트랜지션이 갑자기 일어나는 건 아닐 테니까. 서서히 늘어지는 걸 테니까. 뭐 어디까지가 딱 밀리세컨드고 어디까지가 084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 수 있겠지만 어쨌건 결국은 근데 우리가 트랜지션을 직접 보진 못하고 항상 포퓰레이션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 포퓰레이션들이
뭐지, 이렇게, 아까 그 그림에서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는 비어있는 못, 것처럼 비어 보이잖아요. 있는 것처럼 맞아. 보여서, 어, 잘 찾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쵸. 그게 뭐, 디텍션의 문제이겠죠, 아마? 왜냐면은, 밀리세컨드랑 0 사이에 있는 것들은 어쨌건 엑스레이나 감마레이는 볼 수 없을 것이고, 라디오로 보기엔 너무 높은가? 잘 모르겠네, 왜 그런지. 음, 아니면 그 체인지가, 모르겠어요. 되게 급격하게 일어난다라고 그런 모델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긴 하거든요. 아까 그럴 보면은. 수도 있죠. 그쵸. 그럴 음, 수도 있죠. 갑자기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못 본다는 건 디텍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음, 포퓰레이션이 그래도 작은 편이라서 얼마 못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음. 같아서. 그 펄사 자체로도 좀 연구할 만한 내용들은 많은 것 같아요. 음. 아, 근데 뭐, 제가 음, 알기로는 그 음, 밀리세컨드 펄사랑 0 펄사 사이가 그 음, 이게 생각하는 것처럼 컨티니어스하게 늙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한 번 이벤트가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 0 펄사에서 밀리세컨드 펄사 이렇게 뚝 떨어지는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키피디아를 찾아봤는데 여기서는 오리진 오브 밀리세컨드 펄사가 이제 어, 이제 뉴트론 스타 주, 주변에 그 쌍성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아, 맞아. 뉴트론 맞아, 스타가 맞아. 그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이제 밀리세컨드 펄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죽었던 뉴트론 스타가. 그래서 이제 아, 리사이클드 펄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네, 그 두 개가 이제 뭔가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이적으로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벤트를 통해서 밀리세컨드 펄사가 되는 거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생각났는데, 그런 걸 엑스레이 바이너리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근데 맞아요, 이제 맞아요. 그런 엑스레이 바이너리에서 얘네가 운이 좋으면은 펄사 쌍성계에서 한 개가 한 개를 먹으면서 이제 한 개가 쉽게 말하면 매스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 밀리세컨 펄사가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걸 이제 거기서 어떤 리밋을 넘으면 블랙홀이 되는 거고, 뭐, 그랬던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밀리세컨 펄사라는 게 단순하게 기억났어. 맞아, 맞아. 이걸 예전에 제가 왜 했냐면 그 펄밀렛에서 이제 갤럭시 산트 엑서스를 펄서로 설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때 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밀리세컨 펄서 같은 경우는 그냥 펄서가 아니고 그런 식의 바이너리 시스템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대개는 어떤 글로벌로 클러스터라고 하는 별들이 모여있는 군지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MSP들의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보면은 대개는 글로벌로 클러스터라고 하는 별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스페이셜하게 이제 구분을 지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이 났네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글로벌로 클러스터가 정의를 따지자면 어떤 이제 별들의 군집인데 별들이 굉장히 많은 덴스한 어떤 지역이고, 그래서 웬만한 그 이제 엑스레이 바이너리나 MSP들이 여기에 뭉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게 084가 느려져가지고 빨라져가지고 MSP가 되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조종원 씨 말씀하신 것처럼 그 메커니즘이 제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이거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라디오 펄서가 있을 거고 감마리의 펄서가 있을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왜 0펄서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게 주기에 관련이 있겠죠. 0펄서나 혹은 밀리세컨 펄서로 나눌 수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숫자가 그때 있었는데, AGN이 정확하게 몇 개가 밝혀졌고, MSCP가 몇 개였고,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페이퍼의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4FGR DR2라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네 번째 카탈로그의 데이터를 리리스 2인데, 얘가 지금까지 5,000개를 발견했어요. 5,700개를. 근데, 물론 최신 데이터에서 6,600개 정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DR4에서는. DR2는 4년 전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쨌건 얘네가 지금까지 5,788개의 어떤 클래스들을 발견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소스들을 발견을 했는데, 그 중에 메이저리티가 AGN이고, 그 다음이 펄스하고, 아직 모르는 게 한 4분의 1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 할 거는 뭐냐면,
어쨌건 우리가 AGN이고 펄사인 걸 알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을 학습시켜서 아직 우리가 모르는 이 unclassified 소스를 이제 바이너리로 클래시피케이션 해보겠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아,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그 발표하신 거랑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 저 unclassified 글을 그 FRB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FRB는 아닐 거고요. 왜냐면 FRB는 라디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unclassified는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퍼미렛이라는 어떤 시스템, 퍼미렛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어떤 아스트로노미 하시는 다 똑같을 텐데, 이걸 어떻게 소스를 찾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AGN이면은 AGN이 가져야 되는 어떤 스펙트럼이 있을 거고, 타이밍 어떤 인포메이션이 있잖아요. 그 타임 시리즈 인포메이션이 있을 거고, 펄서면 또 펄서 나름대로 걔가 가져야 되는 어떤 스펙트럴 쉐입이 있고, 그리고 뭐, 얘가 바리어빌리티는 어느 정도 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 unclassified들은 아마도 대부분이 AGN이겠죠. 왜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AGN이 거의 비율이 1대 10 정도로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들은 AGN일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건데, 뭐, FRB는 제가 알기로는 간말이를 낸다고는 못 들어봤거든요. 음, 왜냐면 FRB 자체가 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소스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 간말이로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왜냐면 간말이를 냈었으면 진작에 봤어야 되는데, 그건 아마 안 될 거고, 아마 대개는 AGN이지 않을까. 제가 지금 좀 머릿속에 섞여 있는 것 같아서, 네. 음, 근데 이제 아마 두 번째 페이퍼에서 얘기했지만, 요 UNC 클래스를 다크매트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또 할 수 있겠죠. 그게 아마 두 번째 페이퍼의 내용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건 쉽게 생각해서, 어, 그러니까 이 펄사랑 AGN도 어떻게 구분을 하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AGN은 타임 스케일이 먼슬리예요. 그러니까 타임에 대한 그 바리어빌리티가 먼슬리 바리어블한데 MSP는 그렇지 않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그 두 번째로는 스펙트럴 쉐입을 보통 저희가 이제 어떤 이제 펑션으로 이제 피팅을 해요. 피팅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좀 다른 두 번째 페이퍼에서 나올 얘기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펑션을 이제 피팅을 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N0 프리 파라미터, 알파, 베타, E0라는 어떤 프리 파라미터를 이용해가지고 이걸 피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AGN이나 펄사가 가져야 되는 요 각 파라미터들이 어떤 레인지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발견한 어떤 오브젝트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스펙트럼을 잘 따르면은 이제 그것이 AGN이냐 펄사냐 이렇게 뭐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해놓은 거고 저거는 E 오버 E 제로죠? 로그 안에. 네, 맞아요. 이거 좀 약간 저기 타입셋 잘못됐더라고요. E 예. 오버 E 제로가 맞고요. 이것도 여기 그 이제 이퀄 빠졌는데 아무튼 E 오버 E 제로. 그래서 뭐 알파랑 베타가 스펙트럴 쉐입의 커베처를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나머지는 뭐 그냥 노멀라이제이션 그런 얘기. 그래서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이 페이퍼의 핵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모르는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뭐 네트워크 자체는 뭐 굳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깊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두 가지를 이제 썼다고 해요. 첫 번째는 DNN 뭐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DNN, 두 번째는 RNN은 Recurrent Neural Network인데,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 건 뭐냐면 음, 딥 뉴럴 네트워크였고 그러니까 Recurrent는 어떤 그 한글로 뭐라 그래? 어, 그 점화식 얘기할 때 이제 Recurrent 제귀? Formula라고 하잖아요. 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제귀적 뭐 아닌가? 어, 아닌가? 제귀가 다른,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글로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이제 이터레이션을 가지고 하는 거죠. 리커런트라고 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점화식도 그렇듯이 이제 다음 번째 항이 그 전 번째 항에 디펜던트 하는 걸 이제 리커런트 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얘가 전에 들어갔던 인풋을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
디멘전 10짜리 어떤 벡터를 인풋을 할 때 DNN은 그냥 쉽게 말해서 그 벡터를 벡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벡터를 받아들이고 벡터 자체를 인풋으로 쓰는 건데 RNN은 그게 아니라 벡터의 컴포넌트를 하나씩 받아들여가지고 각 컴포넌트마다 이제 이벨루에이션을 한 번씩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이 페이퍼에서 들어갈 인풋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인풋 레이어 왼쪽에 들어갈 거는 타임 시리즈에 대한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옵저베이션을 4년 동안 했다. 그러면 그걸 데이터를 먼슬리로 잘라가지고 총 48개의 먼슬리 빈을 만드는 거고 두 번째 에너지 스펙트럼인데 에너지는 뭐 그냥 스펙트럼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뭐 에너지 비닝을 따로 했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인풋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DNN은 그냥 48개의 그런 타임 시리즈를 한 번에 그냥 벡터로서 생각을 하는 거고 RNN은 그거를 이제 컴포넌트 바이 컴포넌트로 예를 들어서 2021년 1월 달 데이터를 먼저 인풋을 하고 그다음 2월 달 데이터를 인풋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러면 어떤 네. 재귀적 리커런트라고 점화식이라고 했잖아요. 점화식 할 때 음, 보면은 음, 네. 앞에 직전 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개를 다 그 의존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3월 거를 보면은 1월이랑 2월 거를 다 인풋으로 반 동시에 3월 거를 추가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3월 달 거를 넣고 싶다. 그럼 앞에 이미 1월 달이랑 2월 달 거에 대한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좀 그리고 계속 네. 예. 그렇죠, 그렇죠. 계속 이제 그러니까 이거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머신한테 how are you를 넣어줘요. 그러면 쉽게 말해 DNN은 how are you 자체를 그냥 문장을 넣는 거고 RNN은 how 그 다음에 you 그 다음에 how 그 다음에 are 그 다음 you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니까 중요한 점은 각 인풋마다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벨루이션을 하는지가 중요한 건데 RNN 같은 경우에는 그 인풋을 넣을 때마다 이벨루이션을 한다. 근데 DNN은 그게 아니고 인풋을 한번 그냥 넣어주면은 거기서 한 번 이벨루이션 가운데서 쫙 한번 하고 그 다음 네트워크를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실험을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음, DNN은 데이터 쫙 받은 다음에 음, 그 데이터 쫙 받은 다음에 다 돌리기 시작 이렇게 할 텐데 음, RNN 그러니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받고 이미 돌리기 시작해 첫 달치 두 음. 번째 달치를 받고 천천히 좀 한 다음에 또 돌리기 시작 약간 이렇게 한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누적식으로 네, 그러니까 DNN은 타임에 대한 어떤 디렉션이 없잖아요. 네, 근데 RNN은 디렉션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음, 그런 게 중요한 차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중요한 건 RNN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어떤 바리어빌리티에 대한 패턴을 보기 중요한 거, 보기 좋은 거고, DNN 같은 경우는 그냥 심플한 거죠. DNN은 그냥 심플한 거죠. 그러니까 음, DNN은 어떤 뭐라고 할까, 표준이 되는 어떤 네트워크인 거고, 거기서 발전한 게 이제 RNN이고, 뭐, 거기 뭐 음. CNN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건 전문가가 아니고, RNN은 DNN이 어떤 어떤, 서브셋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좀 다르다, 어쨌건.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조금 다르다. 근데, 가운데에 들어가는 어떤 뭐, 레이어의 작동 방법이나 그런 것들은 되게 비슷하거든요. 다만, 근데 이제, 네트워크 노드가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조금 다른 것 뿐이지, 사실은 메소드 자체는 되게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이 페이퍼에서는 그 두 개를 다 사용해가지고 비교를 할 건데, 뭐 네트워크 자체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인풋이 두 개죠, 저희가. 시계열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펙트럼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동시에 넣어줘가지고,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하나의 데이터를 합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벨루이션 해줘가지고, 아웃풋을, 최종적으로 두 개의 아웃풋을 내주고, 그러니까 두 개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스펙트럼이랑 바리어빌리티를 주게 되는 거겠죠, 아웃풋으로. 뭐, 그 쭉 있는데, 이런 디테일한 것들은 저희가 알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결과를 보자면, 어, 음.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러니까 디텍션 시그니피컨스라는 걸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텍션 시그니피컨스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어떤 소스를 넣고 안 넣고의 라이클리드 레시오를 비교를 했을 때 보통 이제
큰 수로 가면은, 그러니까 센트럴 리밋 티어럼을 따르면 보통 이제 그런 라이클리드 레이시오의 스퀘어 루트 값이 시그마에 거의 디펜드를 하고 거의 이제 어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시그니피컨스 계산을 할 수가 있고 해봤더니 뭐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머신러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로스 펑션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트루 밸류를 얼만큼 잘 따라가고 있느냐를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뭐 요즘에 여러 가지 이런 로스 펑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거를 뭐 정의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엔트로피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뭐 저는 이쪽을 뭐 공부해본 게 아니라서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얘가 지금 보시면은 뭐 트루 값이 이제 프레딕션 값이랑 비슷할수록 이 값이 작아지겠죠. 그게 이제 로스 펑션의 정의인 거고. 그러면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어떤 네트워크가 이 값을 최대한 작게 만드는 방향으로 시켜서 미니마이제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미니마이제이션도 뭐 무한정할 수는 없을 거고, 가다 보면 어떤 이제 커브를 이제 그리면서 내려가게 될 텐데, 그러니까 x분의 1 같은 어떤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서 내려가게 될 텐데, 잘라줘야겠죠, 중간 지점에서. 이게 컴퓨테이션을 무한히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머신러닝이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이 머신이 실제로 이거를 얼만큼 잘 수행했냐를 얘기를 하려면은 이런 식의 어떤 트루 폴스 다이어그램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컴퓨터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시간에서 보자면 내가 트루 이게 좋은 예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래? 쉽게 말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 병원에 왔다고 치면은 병원에 환자가 진짜 환자가 있을 거고 이제 나일론 환자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진짜 환자가 있고 폴스 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사가 진짜 환자를 진짜 환자로 예측할 경우가 트루 포지티브. 근데 이제 진짜 환자를 가짜 환자로 클래시피케이션하는 거를 트루 네거티브라고 하고 이제 가짜 환자를 진짜 환자라고 진찰하는 거를 폴스 포지티브. 이제 가짜 환자를 가짜 환자라고 이제 분류하는 거는 폴스 네거티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컴퓨터 매트릭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디멘션이 넓어지면은 2x2가 아니라 3x3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때는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고 어쨌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의를 해야 이제 액큐러시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AGN을 AGN이라고 프리딕션 하는 거를 이제 트루 네거티브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펄사라고 하는 거를 트루 포지티브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럼 이제 우리가 그때 가서는 액큐러시라는 걸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까 말했듯이 펄사는 AGN의 거의 10분의 1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무작위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그 소스에 대해서 그냥 AGN이라고 무지성으로 때려 박으면 거의 90%는 액큐러시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데이터 셋 자체가 임밸런스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도 좀 주의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액큐러시 자체가 어떤 지표로 사용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스코어들이 조금 도입이 될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웨이트 팩터를 붙어가지고 이제 생각하는 F1 스코어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했더니 뭐 나쁘지 않게 이 매트릭스가 구분을 해내더라. 그러니까 액큐러시가 보면은 이거는 지금 아마 DNN의 결과일 텐데 딥 뉴럴 네트워크의 결과 둘 다 있네요. 이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한 걸 텐데 아까 위에서 이제 정의했던 액큐러시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제 머신을 트레이닝 시켜봤더니 대략 액큐러시가 한 97% 정도로 잘 둘 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더라. 그런데 이제 뭐 아까 위에 말했던 F1 스코어라는 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건 이것도 뭐 대략 80% 정도로 잘 이제 분석을 하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뭐 이제 사실은 이게 메인 리절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DNA랑 RNA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펄사를 또 0펄사냐 MSP냐를 또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이 정도의 액큐러시로 대략 한 80% 정도의 어떤 정확도로 잘 분석을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참 제가 위에 설명하기 깜빡했는데, 그러니까 이 페이퍼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쓰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기존의 사람들은 어떤 걸 사용을 했냐면, 쉽게 말해 기존의 사람들은 인풋 파라미터를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 거예요. N0, 뭐 E0, 알파, 베타 같은 어떤 사람들이 넣어준 어떤 그 이제 파라미터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카탈로그에 들어가는 여러 파라미터들, 뭐 컷오프 에너지, 뭐, 뭐 여러 가지 이제 파라미터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인풋으로 넣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이제 포뮬러 투 포뮬러를 피팅을 한 건데, 그러니까 포뮬러 투 포뮬러를 예측을 한 건데, 이제 이 페이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타임 바리어빌리티 자체를 넣어주고 스펙트럼 자체를 넣어줘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쉽게 말해서 스펙트럼을 보고 스펙트럼 피팅을 해가지고 그 피팅된 파라미터가 어떤 레인지 안에 들어있으면은 펄사, 어떤 레인지 안에 들어있으면 AGN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AGN과 펄사의 스펙트럼을 넣어줘가지고 스펙트럼 자체를 머신이 보고 이게 AGN인지 펄사인지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나쁘지 않은 정확도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었더라. 그리고 기존의 방법으로 했을 때는 액큐러시가 97.7 정도가 나왔는데, 뭐 이런 식의 새로운 방법을 사용을 해도,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인풋 데이터를 직접 손으로 넣어주지 않고 스펙트럼과 시계열 데이터만 넣어준 것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액큐러시를 얻을 수가 있었다. 그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페이퍼에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메소드를 사용해가지고 MSP냐 0%냐도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굉장히 좋은 액큐러시로 할 수 있었더라 라는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굳이 피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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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게 그건 거죠.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피팅을 하면은 어쨌건 기본적으로 펄사가 진짜로 이러한 펑션을 따를지 안 따를지도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피팅을 하면은 필연적으로 에러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스펙트럼 투 스펙트럼으로 비교를 하겠다라는 거죠. 어차피 스펙트럼에서 피팅했다가 그 피팅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스펙트럼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두 번 에러가 맞아요, 생길 맞아요.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예 다이렉트로 가겠다. 맞아요, 맞아요. 그 중간을 그냥 삭제해버린 거죠. 음. 그게 중요한 거고. 근데 제가 이런 데이터 아날리시스를 전혀 몰라서 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 피팅을 하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사람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피팅을 하면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그쵸, 그쵸. 피팅을 안 하면은 이제 그 중간 확인을 사람이 할 수 없다 그래야 되나요? 음, 중간 확인이라는 게 쉽게 그러니까 말해서, 네, 만약에 이제 피팅을 하게 되면 피팅을 한 것과 데이터들을 사람이 직접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블랙박스를 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일종의?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머신한테 맡기면은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그게, 그렇긴 하죠. 근데 그렇긴 한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해요. 아, 그런가요? 왜냐면 이제, 어쨌건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포인트가 좋은 지적인데, 만약에 우리가 좀 더 이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은 중간에 블랙박스 열어야 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최소한 이런 간단한 클래시피케이션, 그것도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면 굳이 중간에 블랙박스를 몰라도 어쨌건 구분 자체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고는 하지만 어쨌건 이제 뭐 결과만 잘 맞으면 되는 일인 거니까 좀 무책임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콜라이더에서 뭐 재태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은 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다이어그램에서 온 제시인지만 태깅하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포인트는 맞아요. 저희가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기회가 없긴 하죠. 근데 이제 그것도 만약에 어떤 네트워크가 레이어가 몇 개가 없으면은 손으로 들여다볼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 머신러닝을 보니까 레이어가 거의 열 몇 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중간을 들여다보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건 이 페이퍼는 새로운 그런 지평을 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펙트럼과 시계열 데이터만 넣어주면 자동으로 펄사인지 에이진인지 구분할 수 있는 매트릭스 만들었다. 네트워크 만들었다. 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캔디데이트를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더라.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좀 분류가 되더라. 그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 페이퍼는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짧게 한 개 더 볼 거는 사실은 저희는 이제 특히 이제 하이에너지 피직스를 하는 사람이고 그중에서도 파티클 쪽에 좀 더 많이 치우쳐진 사람들이다 보니까 파티클 다큐멘터를 찾는데 좀 더 관심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방금 설명했던 거는 이제 좀 아스트로노미 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얘기인 거고 저희는 이제 다큐멘터를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알고 싶은 건데 이것도 맥락은 똑같아요. 맥락은 똑같은데 뭐 이제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좀 다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만 방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조금 해야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펄밀 렛으로 이제 어떤 타겟을 옵저브를 하면 그것들을 기본적으로 어떤 펑션으로 다 피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 함수가 제일 잘 맞냐 안 맞냐를 차치하고라도 피팅은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다들 되게 이제 어떤 커브를 그리면서 떨어질 테니까. 그럼 이제 피팅을 할 때 어떤 이런 펑션으로 피팅을 한다고 하면은 베타 파라미터라는 것이 어떤 그 커버처에 대한 컨트리뷰션을 줄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게 에너지 디펜던트하게 이제 여기 텀에 들어가는 거니까. 알파는 그냥 어떤 컨스탄트한 어떤 인덱스라고 하는 부르는 값인 거고. 그러면 이 베타에 따라서 이것이 AGN에서 온 건지, 펄서에서 온 건지, 혹은 다큐멘터에서 온 건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가지고 점을 이렇게 딱 찍어볼 수가 있어요. 그걸 찍어보면은 여기 이제 보라색 점이 다크메터라고 생각했을 때 그 베타 값이 에너지 피크 값, 그러니까 에너지 피크 값은 뭐냐면 우리가 어, 이 스펙트럼을 그렸을 때 피크 에너지가 어디에 찍히는지 그리고 그 피크 에너지가 찍힌 다음부터 얼만큼 빠르게 커베처가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이거를 이제 파라미터 스페이스에 점을 이렇게 따다다다 찍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다크메타가 여러 가지 캔디데이트이 있을 때, 뭐 BB로 가는 거, CC로 가는 거, WWDG로 가는 거 다 생각하고 매스도 5GB부터 10TB까지 생각을 했을 때 어쨌건 얘가 가질 수 있는 파라미터 스페이스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떤 소스를 딱 봤는데 그 점이 여기에 찍혀 있더라. 그러면은 다크메터가 아닌 거겠죠. 그리고 이제 빨간색 점들은 우리가 아직 밝혀내지 못한 어떤 소스들인 건데 보시면 여기 약간 오버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질문은 그럼 여기 오버랩된 이 빨간 소스들이 과연 다큐멘터로 설명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이겠죠. 이제 그거를 이제 네트워크한테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 스페이스상 위에서의 어떤 이런 인포메이션들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머신한테 분리를 시켜볼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여기 지금 굉장히 점들이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종의 이제 에러를 도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러를 도입을 해가지고 입실론 베타라고 하는 게 베타 자체에 어떤 피팅에 에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타에 대한 에러를 고려를 하고 그거를 이제 베타로 나눈 다음에 피크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점을 찍어봤더니 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아까 이제 UNC라고 불렀던 Unidentified Source들과 다크메테어에 대한 파라미터를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따다다다 학습을 시킨 다음에 임의의 어떤 스펙트럼을 딱 쥐어주고 너 이거 봤을 때 이게 다크메터야 아니면은 아스트로피지컬 소스야
라고 이제 인식을 시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를 시키게 한다는 거죠. 근데 저 엡실론이 뭐라고, 에러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그러니까 베타 자체를 피팅을 할 때 피팅에 에러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팅 자체가 이제 정확한 게 아니다 보니까 피팅에서의 어떤 인터벌이 있을 텐데 그 인터벌을 에러로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입실론이라고 쓴 거죠, 그냥.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저기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아직 좀 감이 안 잡혀서. 아, 일단은 이 입실론 베타에서 베타의 검정색 점들에 대한 베타는 옵저베이션에 대한 언설턴티가 들어가겠죠. 시스테마틱한 언설턴티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내가 옵저베이드 넘버 자체에 대한 어떤 언설턴티가 있을 거고 시스테마틱 에러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만들어진 베타가 검정색에 대한 베타일 거고 요 점들은 그냥 theoretical 에러만 있겠죠. 그러니까 theoretical하게 어떤 다큐멘트 스펙터를 피팅을 할 때 피팅 에러 이제 그런 것들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크기가 다르니까 이렇게 스페이스가 분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분리될지는 그러면 이제 시오리티컬 에러라고 있는데 그거를 나중에 다 고려하면 또 리스트 업 된다고 해야 되나? 약간 저기 오도 하나 그럴 올라가면 그럴 뭐,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근본적으로 다큐멘터에 대한 임페리컬 에러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건 theoretical한 익스펙테이션이니까. 그러니까 모델이 픽스가 되면은 뭐 그렇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펄서 그러면 같은 만약에 이제 것들은 아스트로피지컬 디텍션 에러뿐만 아니라 아스트로피지컬 에러도 그렇죠.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제 이 unidentified source에 대한 어떤 임페리컬 에러가 줄어들면은 둘이 딱 붙을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근데 어쨌건 현재로서는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좀 확장시켜가지고 파라미터를 이렇게 도입을 했더니 스페이스가 분리될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그건 따라가지 않아가지고 음, 네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 파라미터가 이제 저 질문이 네, 있는데요. 네네네. 저 theoretical 에러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음, 그거는 모델 인디펜던트 한 건가요? 모델 디펜던트 하겠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다크메타가 BB로 가는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면은 BB는 하드로나이제이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드로닉 디케이를 하면서 쉽게 말해서 웬만하면 다 포톤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스펙트럼이 굉장히 되게 브로드해질 거고 아 이거 내 데이터가 있나? 음, 그거를 몇 번째 울거먹는 슬라이드인지 모르겠지만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크메타가 BB로 간다고 하면 되게 완만한 쉐입이 그려질 거거든요. 왜냐면은 BB가 하드론에 해봤자 뭐 윅디케이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QCD 이제 파티클들을 만들면서 되게 막 디케이를 할 텐데 그럼 웬만하면 다 포톤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타오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타오 같은 경우는 윅디케이를 하니까 필연적으로 뉴트리노가 한 개씩 두 개씩 나오잖아요. 그럼 뉴트리노가 에너지를 가져가면서 포톤 에너지가 굉장히 내로우한 레인지에 집중이 되게 되고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펑션으로 피팅을 할 때 모델 디펜던트하게 사실 에러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로 피팅을 하는데 비비버 같은 경우에는 피팅 굉장히 잘 돼가지고 입실론 베타가 굉장히 작고 그 빨간색 선 같은 경우는 베타가 피팅이 잘 안 돼가지고 입실론 베타가 되게 크고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에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델 디펜던트한 에러가 될 거고. 그래서 아, 다큐멘터 어널레이션 모델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점들이 다르게 찍히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점들이 검은색은 되게 무작위로 찍혀 있는데 얘는 되게 뭔가 한쪽 선에 쫙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티오리티컬한 것만 고려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식으로 점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우리가 이 파라미터를 가지고 머신한테 학습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보게 될 어떤 아직 잘 모르는 소스를 분류를 시켰을 때 몇 퍼센트 확률로 다큐멘터가 될 수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점쳐볼 수 있겠죠.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요. 네네. 그러면은, 그러면 저 BB바 CC바, BB, CC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크메터가 BB로만 가는 걸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큐멘터가 디케이를 여러 가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BB에 해당하는 브랜싱 음, 레이시오만 보는 건지 이제 그 부분이 좀 헷갈려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브랜칭 레이시오를 나눠가지고 두 개의 DK 채널을 고려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인 프린시플. 근데 그런 식으로 하진 않고 일단은 다크매터가 한 개의 채널로만 간다고 고려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 브랜칭 레이시오라는 어떤 프림 파라미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가장 간단한 어떤 상황에서의 아날리시스를 하고 싶은 거니까 일단 심플하게 다크매터가 한 개 채널로만 아날리시 한다고 가정을 하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칭 레이시오라는 어떤 프림 파라미터를 놓고 할 수도 있긴 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뭐 좀 더 디테일한 얘기가 있지만 그냥 생략하고 결과만 보여드리자면 뭐 아까 그런 것도 보여드렸죠. 그 컨퓨전 매트릭스, 트루 폴스, 트루 포지티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 그러니까 베스트 아날리시스 파라미터 셋에서 이런 식의 액큐레시를 이제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이 테스트 셋이 있겠죠? 이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머신한테 학습을 시켜가지고 머신한테 스펙트럼을 주고 너 이게 다크매터인지 아스트로피지컬 소스인지 구분해봐 라고 시켰을 때 거의 높은 확률로 다 구분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그러니까 학습 자체는 이렇게 했겠죠? 학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스트로피지컬 소스를 가지고 다크매터랑 아스트로피지컬 소스랑 그러니까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스트로피지컬 소스랑 다크매터랑 구분을 해봐. 이렇게 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얻은 액큐러시가 대략 한 97%라는 얘기를 93%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이제 정답을 알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시켰으니까, 그 다음 정답 모르는 걸 가지고도 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한 게, 이제, unidentified source랑 다크매터랑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근데 위에서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아날리시스를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아날리시스를 100번 돌렸을 때 100번 돌렸을 때 어떤 주어진 unidentified 소스를 다큐멘터로 클래시피케이션 할 파라미터를 그 probability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0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주어진 어떤 소스가 다큐멘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1은 이거 무조건 다큐멘터다.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한다는 얘기죠. 봤더니 히스토그램을 그려봤을 때 대략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소스 전체는 4,000개쯤 되는데 이거 100번 돌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스 자체가 몇 개지? 소스 자체가 한 몇 천 개 될 거예요. 몇 천 개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100번 돌렸다고 했으니까 히스토그램을 그려본 거죠. 그렸을 때 다크매터가 거의 100%인 것 같다는 거의 한 열 몇 번밖에 안 되고 대부분의 경우에서 내가 어떤 주어진 unidentified 소스가 다크매터가 아닌 확률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매트릭스를,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학습시킨 네트워크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을 때 웬만하면 거의 모든 unidentified 소스가 다크매터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봤을 때, 어, 음, 샘플 넘버가 1000개인데, 1000개 중에서 162개만 거의 절반 확률로 다크매터인 것 같고, 그 중에서 14개, 심지어 이거 지금 마이너스 14까지 에러가 있으니까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100개 소스 중에서 다크매터가 거의 99%인 것 같다라고 분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논문의 결론은 우리가 발견한 unidentified 소스는 대부분 다크매터가 아닌 것 같다. 라는 경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거는 뭐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을 보면 자명하게 알았습니다. 이제 음, 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라는 어떤 모델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위에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파라미터가 총 4개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스펙트럴 파라미터가 있고 두 개의 언설턴티에 대한 파라미터가 있는 거죠. 그것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아직까지 클래시피케이션 하지 못한 어떤 소스들은 웬만하면 다크매터가 아니고 AGN 혹은 펄사 둘 중 하나로 귀결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아스트로피지컬 소스들을 가지고 어떤 스펙트럴 파라미터를 정의를 해서 그거를 이제 파라미터 스페이스 위에 점을 따다다닥 찍은 다음에 다크매터가 가져야 되는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이제 제한을 시키고 여기에다가 두 가지의 어떤 언설턴티에 대한 파라미터를 도입을 해가지고 얘들을 쫙 갈라요. 그럼 이제 학습을 시킬 수가 있겠죠. 어떤 이 점들을 봤을 때 어떤 게 다큐멘터고 어떤 게 아스트로피지컬 소스인지 그거를 가지고 이제 네트워크를 학습시킨 다음에 이 정도의 애큐러시 가진 네트워크를 이 정도의 높은 애큐러시가 나오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unidentified 소스를 다크매터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해봤더니 거의 모든 unidentified 소스들이 다크매터가 아닌 걸로 밝혀졌다. 웬만하면은 펄사 아니면 AGN인 것 같다.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것도 뭐 추후에 아까 보여드렸던 입실론 베타에 대한 이벨리션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거나 혹은 뭐 다른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현재의 결과로서는 다크매터 에미션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아직까지는. 웬만한 이런 아스트로피지컬 소스들은 웬만하면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AGN이나 펄사인 것 같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을 하면은 이 펄멜레스라는 걸 가지고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소스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있는 거고 그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어진 소스들 가운데서 파시블 다큐멘트 시그널을 이제 걸러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네. 그러면,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인데. 그러면 아까 그거의 결론을 만약에 따라가면은 약간 또 인다이렉트 디텍션 쪽에서는 조금 안 좋은 뉴스인 건가요? 뭐, 안 좋은 뉴스일 수도 있지만 좋은 뉴스일 수도 있죠. 어쨌건, 우리가, 컨센서를 줬으니까. 예, 컨설팅였으니까, 뭐, 안 좋은 뉴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최소한 다큐멘터가 이렇게 포인트 라이크하게 에미션 되진 않는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렇다는 말은, 웬만하면은 다큐멘터가 로우 매스여야겠죠? 다큐멘터가 하이 매스였으면 진작에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로컬 서버 헤일로가 있으니까, 서버 헤일로에서 포인트 라이크하게 에미션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뭔가 우리 은하에 되게 클럼피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되게 뭔가 듬성듬성 뭉쳐있는 형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이반 추측이에요, 제 추측. 음,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약간 다크, 뭐, 스타, 뭐, 이렇게 얘기. 그러니까 그런 다크 스타나 그런 것들은 없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음, 네, 그런 쪽을 이제 좀 지지하지 않는 이제 결과인 거네요. 네. 그렇게 말하면 조금 더 로버스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조금 더 나이브하게 얘기하면은, 어쨌건 지금까지 퍼미렛이 본 포인트 소스 중엔 다크메터가 없더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음,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래도 이 방법론을 저희가 모르니까, 저는 음. 일단 모르니까, 뭐, 저도 그런, 뭐, 몰랐는데 이런 확정적인 식으로도 할 수 말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응. 음, 그러니까 이게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파라미터를 손으로 넣어가면서 피팅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스펙트럼만 넣어주면 얘가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뭔가 이제 맨메이드 피처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넣으면 넣을수록 더 사람의 바이어스가 들어가고 사람의 어떤 주관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쨌건 이제 학습시킬 때만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거를 이제 테스트할 때는 그냥 스펙트럼만 들어가니까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으니까 조금 더 바이어스 되지 않은 결과를 줄 수도 있겠죠. 음,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해보니까 머신러닝을 돌리는 것 자체는 되게 어렵잖아요. 쉽거든요. 그건 쉬운데
어떤 문제를 풀 것이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문제이긴 해요. 어떠한 문제를 풀 것이냐,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게 조금 중요한 문제고, 머신러닝 돌리는 자체는 그냥 1시간 정도만 좀 공부하면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푸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 음, 근데 이제 최소한 펄밀렛 데이터 아날리시스는 뭐 이러한 디렉션들이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밑밥 깔아놓은 거와 다르게 좀 길어지긴 했는데, 항상, 항상 그렇죠, 뭐. 항상 그렇게 됐죠. 음, 혹시 또, 다, 저는 뭐 이것저것 중간에 하긴 했지만, 다른 분들 뭐 질문이나 코멘트 더 추가로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저는 중간에 다 해서. 네, 그럼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